자, 우리 이제 실천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은 이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하기 위해서 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든 가족이든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환경에 모두 관심을 둔다. 그렇습니다. 개인, 환경 모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 요런 내용들이 개인과 환경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 명만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개인만 볼 수 없고요, 환경만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모두 관심을 갖고, 왜 그러냐, 개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환경에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 때문에 모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해결의 실질적 주체는 사회복지사다. 아니죠, 클라이언트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이제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어디 아파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더 아파서 왔다. 어디 내가 더 많이 알고 그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주체, 문제 해결의 실질적 주체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클라이언트고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향상시켜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실질적 주체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가를 통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개발에 기여한다. 그렇죠. 평가가 중요해요. 평가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효율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 개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평가를 했더니 좋았어요. 그리고 이 다른 이 프로그램을 A라는 곳, B라는 곳, C라는 곳, D라는 곳에서 했더니 일반화가 가능한 거예요. 일반화가 가능하면 어때요? 모두 다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책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번 개인과 환경 간 불균형 발생 시 문제를 감소하도록 돕는다.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능력 향상이잖아요.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면 문제 발생이잖아요.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문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감소하도록 돕는 것이 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 가치를 볼 때는 뭐가 있냐, 이 가치에 대해서는 세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 궁극적 가치가 있습니다. 궁극적 가치, 절대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차등적 가치,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단적 가치, 아니면 도구적 가치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궁극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도구가 되는데, 자기결정, 비밀보장, 이런 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유,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요. 낙태, 동성애,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 있는 거겠죠. 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사회복지의 궁극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다. 그렇죠. 수단적 가치죠. 기억은 맞네요. 니은, 레비는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를 사람 우선의 가치, 결과 우선의 가치, 수단 우선의 가치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렇습니다. 자, 레비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 우선의 가치, 결과 우선의 가치, 수단 우선의 가치로 구분합니다. 자, 디귿 인간의 존엄성, 배분적 사회 정의, 요거는 뭐예요? 궁극적 가치. 궁극적 가치죠. 비밀 보장, 자기결정권, 이거는 도구적 가치 등은 사회복지 실천 기반의 가치 기반이 된다. 그렇죠. 실천의 가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 가치, 도구적 가치 이렇게 볼 수 있죠. 개인의 잠재 능력을 실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가치를 둔다. 가치를 둔대요. 무슨 가치? 실현의 잠재 능력. 왜요? 잠재 능력을 향상시킨다, 실현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잠재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대처 능력 향상입니다. 자, 정답은 5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자, 진단주의와 기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진단주의, 쉽게 얘기하면 진단주의는 뭐예요? 프로이트죠.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 그대로 정신분석은 결정론이죠. 결정론.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이전에 어떤 거요? 진단주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대공황이 터집니다. 대공황이 터지고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그럼 야,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내가 예전에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야? 무슨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기능주의는 아니다. 환경이다.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대공황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기능주의입니다. 자, 진단주의는 과거 심리사회적 문제가 현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갖는다. 그렇죠. 과거에 그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기능주의 학파에서는 치료라는 말을 거부하고, 그렇죠. 치료, 이거는 진단주의에서 얘기한 거죠. 그 대신 원조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죠. 원조과정이라고 사용하면서 이거를 사정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기능주의. 그래서 진단이라는 얘기를, 치료라는 말을 거부, 이게 이제 진단이었잖아요. 진단. 그래서 요거를 사정으로 바꾼 거였죠. 자, 3번. 진단주의는 시간 제한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단기 개입을 선호한다. 자, 좀 전에 내가 진단주의는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이라고 그랬죠. 정신분석 이론은 문제가 생기면 과거로 갑니다. 네 과거가 이랬어. 이렇게 됐어.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시간이 오래 걸려. 과거에 있었던 역사, 사건 이런 것들을 모두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제한적이고 단기 개입이 아니라 진단주의는요, 장기적 방법입니다. 장기적 방법. 그래서 단기 개입이 아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진단주의 학파는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은 어땠는지 생활력을 강조한다. 그렇죠. 진단주의는 과거가 어땠는지 그런 상황들을 모두 보게 됩니다. 기능주의는 인간의 성장 가능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그렇죠. 이 자유의지가 어떤지, 성장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지향이죠.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능력이 향상돼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기능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진단주의는 시간 제한적이고 과제 중심적인 단기 개입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법,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 사건이 현재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이런 장기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전에 서구의 이제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실천론뿐만 아니라 우리 어디에요? 지역사회, 정책, 행정, 법제 계속 나오니까 그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1929년 밀포드 회의에 개별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공통 요소가 발표되었다. 그렇죠. 이 대공황이 터지는 그 시간이었잖아요. 이 시기에 개별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공통 요소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1950년대 전통적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통합적 방법이 등장하였다. 그렇죠. 전통적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 전문화잖아요. 전문화로 인한 무능력이죠. 왜 그러냐면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네는 대입을 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통합적 방법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요? 방법에 통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925년 플렉스너는 이론 체계의 부족으로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리치몬드 여사가 사회사업이란 무엇이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문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50년대 가까이 들어오면서 이 그린우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린우드가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이문승강권 해서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은 전문가 조직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4번 메리 미치몬드의 사회 진단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이론과 방법의 체계화가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이론이라든지 방법.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플렉스너가 너네는 막 이론 체계가 부족해. 그러니까 너네는 전문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서 그 리치몬드 여사는 전문가로 이제 사회복지직을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론과 방법을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리치몬드 여사가 COS죠. 자선조직협회를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갖고 오면서 이런 미국 사회복지의 발달에 진짜 큰 역할을 했던 학자가 이 리치몬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19세기 초 미국의 의료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왜 그러냐? 19세기 초면은 1800년대잖아요. 1800년대 초에는 의료 분야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사회복지 자체가 없었어요. 이 사회복지가 이제 들어간 19세기, 20세기죠.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20세기 초라고 하긴 그렇지만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에 이 사회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봤던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영국에서 가지고 인보관 운동이라든지 자선조직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그러면서 사회복지가 발전되게 되고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그 의료사회복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9세기 초가 아니라 20세기 초에 분야를 시작했다. 19세기에는 미국 자체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시기가 요 미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 틀렸어요. 자, 6번. 우리나라 실천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나라의 법에 이제 올바른 겁니다. 자, 1번. 사회복지사 시설평가 제도가 법제화된 것은 1998년이다. 자, 우리 법제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우리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는 건, 자, 우리 1997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서 3가지죠. 자, 1번 뭐냐? 3년 평가입니다. 평가제가 실시해요. 자, 2번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떨어뜨리죠. 자, 3번 1급 시험. 1급 시험은 2003년에 시작되게 됩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법제화된 건 98년이다. 아니요, 97년. 시행이 이제 98년에 시행되려고 했었던 거죠. 자,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날은 매년 4월 9일로 지정되었다. 아니요, 자, 497날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 자, 4, 9, 7 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날은
9월 7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 9일이 아니라 9월 7일이죠. 이게 틀렸네요. 자, 태화 여자관은 우리나라의 개별 사회 사업의 시초로 평가된다. 자, 우리 여자관입니다. 태화 여자관. 자, 태화 여자관이 1921년이죠. 자, 만들어질 때 뭘요? 인보관이었잖아요. 인보관.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보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인보관은 뭐요? 개별 사회 사업인가요? 아니죠. 집단 사회 사업이죠. 집단 사회 사업 또는 지역사회 사회 사업의 시초로 들어간다.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은 인보관이 아니죠. 뭐요? 자선조직협회잖아요. 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내용이지 집단 사회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 1967년 한국사회복지사업회로 조직되었고 85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 아니죠. 자, 우리나라에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때 뭐가 생기냐? 사회복지사, 선비사자를 써서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생겨요. 그러면서 자격제도가 생기죠. 자격제도가 생깁니다. 1급, 2급, 3급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름이 없으니까 자격제도 없었죠. 그전에는 사회사업가였잖아요. 사회사업가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뀐 거네요. 처음에 한국사회사업협회에서 이후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변경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 5번이네요. 1997년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서, 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죠. 지금으로 치면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이 제정되었다. 그렇습니다. 98년에 처음으로 1회 시험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정신보건 사회복지 자격이 시작된 것은 98년 시험을 보겠지만 97년에 자격제도가 제정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그 당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 체계이론. 자, 우리 체계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인행사랑 중복되는 거죠.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체계이론, 사회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트로피. 자, 우리 엔트로피, 넥엔트로피 이런 게 있죠. 자, 엔트로피와 넥엔트로피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엔트로피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 폐쇄체계에서 나옵니다. 폐쇄체계에 나와서, 자, 에너지 고갈이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에너지 고갈입니다. 근데 어떤 에너지냐? 이때 고갈될 때 긍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 모두 고갈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넥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방체계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 개방체계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방체계는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어떤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 고갈이에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갈 때 어떤 걸 내보내요? 안 좋은 걸 내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에너지에 고갈되는 것이 넥엔트로피인 거예요. 자, 엔트로피는 외부의 에너지 유입 없어. 그렇죠. 유입이 없어 소멸되어 가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죠. 틀린 거니까 1번은 맞네요. 외부에 에너지가 없어서 소멸되어 가는 상태. 이거는 엔트로피. 에너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여 안 좋은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는 상태, 넥엔트로피. 자, 경계. 자, 경계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체계와 체계가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는 거죠. 구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테두리가 경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경계는
체계의 구조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 폐쇄 체계에서 일어난다. 자, 이거 뭐예요? 균형이죠, 균형. 균형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균형이에요. 변화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상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균형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폐쇄 체계에서 난다. 그렇죠. 이거는 균형이고 체계는 경계는요. 체계와 체계를 구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테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체계는 지속적인 균형 상태 유지와 변화하기 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체계는 균형 상태, 지금 상태. 왜 그러면 체계와 체계가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 그냥 지금 상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별 변화 필요 없어. 그런데 A가 변해요. 그래서 B도, C도, D도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변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변화하기 위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계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항상성, 항상 똑같아야 된다.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항상성이에요. 자, 항상성으로 인해 체계는 행동 방식과 규칙성을 갖게 된다. 그렇죠. 왜 그러면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여기 떨어졌어. 그러면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행동 방식의 규칙성을 갖고 있는 거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성에 대한 내용이죠. 인간과 환경, 환경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관계로 파악한다. 그렇죠. 환경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에게. 그러면 인간은 또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환경을 파괴를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더니 환경 파괴로 인해서 뭐 문제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순환적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2번이네요. 경계에 대한 내용. 자, 경계는 체계와 체계를 구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테두리를 경계라고 얘기하고요. 체계의 구조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거를 균형 상태다. 균형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전문적 관계 형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요소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헌신과 의무. 자, 우리 헌신과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변화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자,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하는 거죠. 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무슨 노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헌신과 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기 노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누구? 사회복지사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 이럴 때 어때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노출이죠. 사회복지사가 그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할 때 어때요? 저도 자녀가 있어요. 결혼해서 어머니랑 같은 뭐 10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훨씬 더 뭐요? 이야기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노출을 하는데 무조건 뭐 자기 노출 계속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노출을 하고 그 외에는 좀 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노출을 계속 하다 보면 사적 관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 관계에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노출을 좀 딱 그 상태까지만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만 해야 된다.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문화적 민감성. 자, 클라이언트의 문화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줘라. 인정하라는 거야. 문화적 민감성이요. 그러니까 왜? 야, 니네는 뭐가 이러냐? 너네는 저런 이렇게 막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너네는 이런다 저런다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뭐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죠. 인정해줘라. 그래서 인정하고 그거에 맞게끔 뭐하라. 판단하고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의 가진 뭐 예를 들어 다문화다라고 하면 그 뭐 다 그 지역에서 왔던 그 내용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정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진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솔직함이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되지 않게 클라이언트의 솔직함을 가지고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진실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위와 권한 어디서 와요? 위치에서 오는 권위와 권한이 있죠. 사회복지사는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클라이언트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오는 권위와 권한이 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역할들, 권위와 권한들을 위임시켜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위와 권한이 위치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책임감이네요. 관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신뢰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클라이언트는 문제상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말해야 하고,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네요. 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뭐 진실성 또는 이제 헌신과 의무겠네요. 자, 일단 2번, 3번, 5번은 아니네요. 자, 헌신과 의무. 아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노력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이에요. 헌신과 의무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그러니까 솔직함이라는, 그러니까 진실성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클라이언트는 문제와 사항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클라이언트의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판단을 한 후에 클라이언트의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의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실성이라고 하지만 좀 생각을 좀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솔직함, 진실성,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진실성인 거예요. 여기 지문을 보면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의 솔직함이죠. 이런 것들은 헌신과 의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이거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헌신과 의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사용하는 면접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우리 이제 면접 기술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직면도 있을 것이고, 명료화도 있고, 초점화도 있고, 이게 세 가지 이야기했던 것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그냥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박스형으로 나오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적 질문을 받은 경우, 그죠? 사적 질문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게 사적 질문이 문제 해결에 참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왜?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답하고 초점을 다시 돌리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많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많이 이야기 말고 간단하게 그 문제 해답, 뭐 이렇게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초점을 다시 돌려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못 알아들었어. 잘 못 알았을 때 뭐예요? 되물어봐야죠. 자, 클라이언트 어머니가 이야기한다는 게 이런 뜻이죠. 어머니 이런 게 이렇게 맞다라는 거죠. 이렇게 더 분명히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명료화 기법을 활용한다. 그렇죠. 명료화라는 게 말 그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명료화 자체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없고 모호할 때 되물어보는 경우요. 되물어보는 기술이 명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도 맞네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수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중심이요. 가장 중요한 게 클라이언트의 진술이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모두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뭐예요? 간접적 방법도 있잖아요. 간접적 자료 수집. 이게 진술을 중심으로 하면 직접적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간접적으로 수집한 내용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거짓을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을.
주어진 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초점화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주제로 돌아오는 것이 초점화죠. 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맞는 내용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주제에서 벗어나선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에 달성하기 위해 초점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면접 기술에 대해 올바른 거니까요. 정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자, 접수 단계입니다. 접수 단계에 나타나는 과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이 실천론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 중 한 부분이 요 과정론이에요. 과정론이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요게 이제 과정론이죠. 과정. 그래서 실천 과정인데 접수부터 평가까지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접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죠. 클라이언트가 처음 왔을 때 클라이언트가 이걸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걸 보는 것이 요 접수 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기관에 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보는 단계가 접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여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접수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접수,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 갑니다. 왜 그래서 서비스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는 보게 되고, 또 접수 단계에서 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문제 확인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라포 형성,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 왜 그러냐면 라포 형성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클라이언트가 라포 형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 않는 상황에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형성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동기화 시켜야 되겠죠. 동기화. 이야기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또 특히 이런 경우,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의뢰로 돼서 왔다라고 하면은 동기가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화를 시켜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또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라고 할까요? 뭐 우리가 여기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우리 기관에서는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겠죠. 요런 서비스를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의뢰해야 되겠죠.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의뢰시켜서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가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접수 단계에서 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 확인이죠. 문제를 확인해서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게 됩니다. 자, 초기 면접지에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기관에 오게 된 동기 등이 포함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고,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제 초기 뭐 이름이 무엇인지, 뭐 나이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초반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간단한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이 접수 단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3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을 해소시키고 동기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왜 그러면 동기화가 안 되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동기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감을 해소시키고 동기화를 시킵니다. 자, 4번, 클라이언트에게 의뢰를 고려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너는 우리 기관에서 안 맞아, 뭐 이제 이렇기 때문에 다른데 의뢰를 시키려고 할 때는 그 의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너 가세요, 다른데 가서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의뢰를 설명하고, 클라이언트가 원치 않은 경우에는 의뢰를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뭐 의뢰 진행하면 뭐 할 거야? 안 가면 끝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5번. 클라이언트가 기관을 찾는 표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자료를 조사한다. 자, 자료를 조사한대요. 자, 우리 그 쉽게 얘기하면 이 클라이언트가 기관을 찾은 표면적인 문제를 여기까지는 여기 파악하는 것까지는 접수 단계가 맞아요. 접수 단계에서 하는 게 맞고요. 자, 자료 조사는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는 자료 수집이 있잖아. 자료 수집 단계. 자료 수집 및 사정 단계가 있잖아요. 이 접수 단계 이후에 하게 됩니다. 접수 단계 이후에 이제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고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를 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자료 수집을 하는 거지. 이 바로 접수 단계에서 자료를 조사할 수는 없다. 자료 조사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네요. 5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접수 단계에 무엇을 하는지 그 접수 단계에 대한 내용들 뭐 우리 단계마다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10번 자료 수집 단계의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제 접수 단계에서 뭐 한 거예요? 아, A라는 할머니, 뭐 A라는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뭐 하는 거? 그 쉽게 얘기하면 서비스를 주겠구나, 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처음에 뭐 하냐면 뭐 자료 수집, 뭐 클라이언트의 뭐 기본 정보라든지 기본 정보, 뭐 문제에 대한 정보, 뭐 개인력, 뭐 가족력, 뭐 환경, 뭐 이런 것들 모두 알아보는 단계가 요 자료 수집 단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클라이언트의 구두 정보잖아요. 클라이언트의 구두 정보를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고 뭐 비언어적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뭐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부수적 출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사회복지사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천의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자, 우리 이제 자료 수집이니까 자, 이게 뭐 왜 자료 수집 단계에서만 내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냐라고 하면은 우리 사정도 마찬가지로요. 사정도 마찬가지로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그 상황들을 봐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뭐 우리 시계면 접수 단계, 접수 이후에 처음에 자료 수집을 했을 당시와 실행을 하면서 실행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변화된 상태들 이럴 때도 이제 자료 수집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처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결할 때 자료 수집 변화 상태 봐야 되니까 이런 것들처럼 다 달라지고 계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니은 수집된 자료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주변 체계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기본 정보, 뭐 클라이언트의 구두 정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뭐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수적 출처라고 하잖아요. 부수적 출처, 뭐 친척이라든지 친구,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모두 포함해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주변 책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게 됩니다. 자, 자료의 출처 중 클라이언트의 자기 보고는 주관성이 높다. 그렇죠. 자, 클라이언트의 구두 보고 이게 자기 보고잖아요.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관성이 높아요. 그러나 부수적 출처가 있죠. 출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가족이라든지 이웃,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객관성이 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파악한다. 자,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파악한다. 자, 요런 단계들,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언제 하는 거예요?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상황들,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모두 파악한 이후에 강점을 파악해야 되겠죠. 즉 강점 파악은 쉽게 하면 사정 단계예요. 사전 단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모으고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다 저게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은 무엇이냐 약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되지 문제 수집 그러니까 자료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 수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없잖아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파악하는 것은 사정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올바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11번 다음을 설명하는 모델은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내용들 모델들 이제 박스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찾아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생활 모델이 있어요. 자 우리 생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 생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생활상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겁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도록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생활 모델이고요. 단일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사회체계 모델이라든지 사회학습 모델이라든지 문제해결 모델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자 여러 모델을 뭐 하는 거야? 합치는 거야. 합치는 거. 결합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합한 게 모델을 결합한 것이 이제 단일화 모델인데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그 사회복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단일화 모델이다. 여러 가지 모델들을 합쳐서 클라이언트에 대입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단일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생태체계 모델 생태학이죠. 생태학과 체계 모델이죠. 체계 모델을 합쳐놓은 것이 일반 체계 이론을 이제 합쳐놓은 것이 이 생태체계 모델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생태체계 모델은 뭐냐라고 하면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이 생태체계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사회체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체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체계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면서 어때요? 서로 이 체계들 간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가 잘 이루어지고 굴러간다라고 보는 것이 사회체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생태체계와 사회체계를 구별하는 방법은 생태체계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보면요. 이 사회체계 모델은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해결 모델 과정, 문제해결 과정 모델입니다. 자, 이 콤슨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이죠. 이거 6체계잖아요. 문제해결 모델 6체계 모델입니다. 자 우리 이제 6체계 모델이니까 변화, 매개, 클라이언트, 표적, 행동, 매 전문가, 의뢰, 응답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해결 모델이죠.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모델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개인의 잠재력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뭐요? 1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대요. 인생의 전환기, 정신적인 충격과 외상, 역기능적 관계,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처에 초점을 둔다. 정답이 1번이네요. 생활 모델에 대한 내용이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는 요 생활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체계는 뭐라고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사정에 대한 목적으로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겁니다. 자, 사정의 목적이에요. 사정을 왜 하냐? 클라이언트의 그 상황이잖아요. 현 상황을 파악한 거잖아요. 파악하는데 왜 하냐라고 한다면 자,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확인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뭐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자원도 볼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사정의 목적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입의 목적과 목표를 결정한다. 그렇죠. 현 상황을 파악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기법들이 무엇인지, 어떤 목표, 뭐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파악될 수 있겠죠. 결정할 수 있어요. 자, 평가를 위한 문제에 대한 기초선 파악. 자, 기초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 A-B 조사할 때 뭐 한 거예요? 현 상태죠.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기초선 파악이잖아요. 자, 아까 방금 얘기했죠. 사정의 목적, 현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네가 지금 이런 클라이언트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현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다각적 측면에서 파악. 그렇죠. 왜? 또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간접적인 방법, 관찰을 통한 클라이언트의 이제 사회복지사가 생각한 뭐 경험,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사정의 목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접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특정한 역할 관계가 있다. 그렇죠. 역할이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위치에서 오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약에 의해지며 목적지향적으로 진행된다. 자, 우리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어떻게 합시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목적입니다. 왜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 해결, 어떤 상황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목적을 정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된다. 그래서 목적지향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는 기술 훈련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의 목적을 두는 면접은 사정 면접이다. 자, 면접에 이제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은 특히 이제 어떻게 이제 면접을 할 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면접을 할 거냐라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는데,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에요. 이거는 사정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정입니다. 사정.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사정이죠. 어떤 상황이냐,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수집 면접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보 수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은 이제 정보 수집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원인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정 면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기술 훈련, 요렇게 이제 보는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치료 면접이에요. 치료 면접.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면접을 할 때는 처음에 뭘 하냐? 정보 수집 면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죠. 왜 왔어요? 어디 아파서 왔어요? 아, 저는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파요? 아, 그러면 우리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보 수집 면접입니다. 그래서 정보,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가 알려고 하는 것이 정보 면접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면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보 면접을 보는 거고요. 이 정보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뭐 초음파도 하고 막 이랬더니 아, 문제가 이래 이런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뼈엔 이상이 없는데 뭐 인대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예요? 사정 면접인 거예요. 사정 면접. 문제 원인이 무엇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치료하는 거죠. 우리가 치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 치료 면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면접, 사정 면접, 치료 면접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수집은 뭐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문제,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고, 그걸 맞춰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면접이 사정 면접이고, 지금처럼 기술 훈련,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은 치료 면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틀린 거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는 유동적으로 정한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의 특성, 뭐 클라이언트가 뭐 장애가 있어서 뭐 2층으로 올라오기 힘들어요. 뭐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그러면 어때요? 1층에 가서 면접 장소를 1층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성이나 사정에 따라서 이런 면접 장소들은 유동적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클라이언트의 주의 집중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 면접 시간을 조절한다. 그렇습니다.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오랜 시간을 못 하겠죠. 오랜 시간 못해서 하고,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40분 정도 하고요. 중고등학교가 45분,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성인 되면 이제 50분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면접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들은 기술훈련, 문제해결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은 치료 면접이고요. 사정 면접은 문제 원인,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사정 면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례관리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사례관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뭐요? 욕구죠, 욕구. 욕구예요, 욕구. 욕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욕구 해결인데 어떤 욕구요? 복합적이죠, 복합적.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왜요? 누락이라든지 중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기억, 복합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증감에 따라 제기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복합적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냥 하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요 사례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은 불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옹호도 할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자기의 이제 권리들을 이제 무시당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런 옹호를 하는 옹호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탈시설의 영향을 받아 지역사회 보호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죠. 탈시설화가 되고 시설 안에 있을 때는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밖에 나왔더니 나 혼자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나 혼자 그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받아야 되고 이런 점들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 안에서는 다 했는데 시설 나오다 보니 스스로 문제를 어려웠죠. 그리고 중복이 많이 돼요. 누락도 되고 중복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복이라든지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사례관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클라이언트 욕구에 초점을 두어,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초점을 두르며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복합적 욕구에 맞는 그런 문제를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줬죠. 그래서 기관 내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줄 수 있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줄 수 없는 서비스들도 다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기관에 있는 서비스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내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는 거죠. 자, 올바른 거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복합적 욕구도 되고요. 문제도 돼요. 왜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는 뭐요? 의료 치료죠. 치료 상담들을 한다 뭐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욕구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개입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제와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과제와 역할입니다. 개입이에요. 개입 단계.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자,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죠. 실행. 서비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사회복지사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도와줄 뿐이지.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자, 2번 클라이언트와 합의를 통해 더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왜? 그 처음에 시행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그 계획과 실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변경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합의를 통해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서비스 제공 전략 및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죠. 서비스 제공 및 전략, 제공을 어떻게 할 건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다 결정이 된 이후에 실행하는 거겠죠. 자,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표 설정이죠. 그러니까 즉 계획 단계입니다.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그 계획을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해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 된다, 저게 저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계획 단계에서 하는 거고 계획이 된 이후에 이게 우선순위가 결정된 이후에 어떤 것을 먼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실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번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제공 전략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실행 단계가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4번 개별 치료, 옹호, 인파먼트를 위한 집단 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서비스 제공이 실행 단계잖아요. 실행 단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줄 수 있고요. 가족, 집단, 지역사회 모든 것들에게 그 개별적인 서비스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접으로 옹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인파먼트,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량 강화시키는 인파먼트 이런 서비스들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끌어내야 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변화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문제가 해결되면 클라이언트의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끌어내려고 하는 이끌어낸다가 좀 더 어울리겠네요.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서비스 제공 전략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자, 2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로 구성된 것은, 자, 요런 문제들이 어렵지 않은데 매번 나오고 있어요. 어렵지 않은데 매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셔야죠. 자, 1차입니다. 1차는 누가 중요해요? 사회복지사죠. 워커가 주가 되는 겁니다. 자, 2차. 사회복지사가 객이죠. 그래서 타 전문가가 훨씬 많은 기관이 들어가는 거죠. 뭐 학교, 뭐 병원, 공공기관, 뭐 이런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복지관이라든지 뭐 센터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용시설 필요한 시간이죠.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는 거고, 자, 생활시설은 의식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 생활시설, 안 자면 이용시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차면서 이용시설이에요. 자, 사회복지관 1차죠. 1차 이용시설. 주민센터 2차 이용시설. 병원은 1차 이용시설. 주간보호 1차 이용이죠. 자, 지역아동센터 1차 이용시설. 보호관찰소 2차죠. 2차 뭐 보호관찰소 뭐 이용이라고 하든 뭐 보호관찰소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니까 보호 대상자를 관찰하는 거니까 뭐 이용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학교 2차 이용시설. 기업 2차 이용시설. 자, 보육원 양육시설이죠. 1차 생활. 그 다음에 청소년 쉼터 1차 생활. 자, 2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로 구성된 거. 정답은 4번이네요. 학교 기업이죠. 학교 기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이용입니다. 이제 보통 2차 이용보다는 1차 이용, 1차 생활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1차 생활이면서 생활시설이 뭐냐, 1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이 뭐냐, 요게 이제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차 현장이면서 이용시설인 것은 4번이네요. 4번. 그래서 요런 내용들, 뭐 이제 보육원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제 아동 양육시설이죠. 법적 명칭은 아동 양육시설.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보육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육원이나 아동 양육시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전에 봤던 16번 문제 이런 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7번 BS계 7대 원칙. 자, BS의 7대 원칙 그대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BS의 7대 원칙, 개의통수, 심잡이죠. 자, 개별화, 개별적 처우죠. 개별적 처우를 받고 싶은. 자, 의도적 감정 표현. 자, 부정적 감정까지 표현하는 거죠. 통제된 정서적 관여. 통제된 정서적 관여랑 그래서 의도적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만 암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자, 뭐요? 통제하려 누구예요? 사회복지사 생각.
통제해라. 그리고 민감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라. 필요한 반응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이야기를 듣고 반응을 하는데 네 생각을 지우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면은 안 맞으니까 클라이언트 이야기만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자,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수용이죠. 네가 뭐 했다 다 아니에요. 자, 비심판적 태도. 비심판입니다. 잘잘못. 잘한 거, 잘못한 거 필요 없다. 잘잘못 따지지 마라. 심판받고 싶지 않은 욕구잖아요.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수용이다라고 하면은 비심판적 때는 뭐야? 심판받고 싶지 않은 욕구가 비심판적 태도다. 자, 자기결정권. 자,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욕구죠. 자, 비밀 보장. 너랑 나랑 얘기한 거 제3자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랑 나랑 얘기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냐.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알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는 몰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밀 보장이죠. 그래서 개의 통수 심자비 뭐 비자비 심자비 할 텐데 비심판적 태도라. 그냥 저는 그냥 비가 두 개 들어가서 그냥 심자비라고 암기하는데요. 뭐 다른 교수님은 뭐 비자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앞글자로 해서 두문법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7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야, 네가 잘못했어. 잘했어.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이야기해서 뭐 할 거야?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비심판적 태도죠. 잘잘못, 네가 이제 잘했냐, 잘못한 이야기 하지 않는 거니까 비심판적 태도죠. 클라이언트에게 남편에 대한 싫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의도적 감정 표현이죠. 의도적 감정 표현. 의도적으로 부정적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게 한 거죠. 의도적 감정 표현. 자,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스스로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거 결정해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이죠.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 자기결정권. 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특성을 그대로 인정해줬대요.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거. 뭐 자기 그대로 이제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 내용이죠. 뭐 가치 특성 그대로 인정. 아까 뭐라 했어요? 수용이었죠. 수용.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은 거 수용. 자, 설명으로 옳은 거 정답은 5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는 거네요. 뭐 이제 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뭐 문제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되게 많이 이제 다른 거죠.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은 수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이제 1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정말 많죠. 정말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역할들 보게 되면은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역할이 너무 많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뭐 중개자, 중재자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시험에 무조건 나타나는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조력자는 사회복지사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할수록 돕는 역할이다. 자, 스트레스니까 뭐예요? 문제죠, 문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처하도록 돕는 역할이니까 대처 능력 향상시키는, 향상, 이 역할을 하는 게 조력자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조력자라는 역할 자체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클라이언트가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력자예요. 자, 통합자. 자, 통합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모든 것들, 여러 가지인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뭐 서비스 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줄 때, 그 모든 것들, 통합하는 사람이 이 통합자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행동들,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겁니다. 자, 통합자는 옹호나 조정 가능성을 파악하는 일부터, 쉽게 이런 거죠.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자,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문제를 가능성, 조정, 파악하는 일부터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서비스를 연결하고 수행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자, 통합이니까 다 합치는 거죠. 뭔가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는 1, 2, 3, 4 이게 4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해결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통합해 주는 것도 통합자고요. 자, 뭐부터 파악하는 일부터 클라이언트 개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있는 상황들, 문제를 찾고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합치는 것도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악하는 일, 클라이언트가 욕구가 무엇인지,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하는 일부터 클라이언트 개입하는 일까지, 그래서 파악하고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주는 그런 일까지 모두 하는 것이 통합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입하는 일까지 하는 것들이 통합자입니다. 자, 옹호자는, 자, 옹호 뭐 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거죠. 옹호 대변.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클라이언트가 100% 다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옹호 대변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편에 쓰는 겁니다. 사회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지역사회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 사람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뭐 개인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집단도, 지역사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변, 옹호, 대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옹호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평가자. 평가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내용들을 모두 평가하는 역할이죠. 평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역할들이 요 평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쪽이 가능한 한 함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간 지점을 찾는 일을 하며 특히 클라이언트와 연결되어 있다. 자, 합의를 본대요. 합의. 자, 모든 쪽에서 합의, A와 B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달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준계자. 한쪽 편에, 즉 클라이언트 편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면은 협상가. 요 차이죠. 가운데 있으면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가운데 있어 이제 클라이언트와 A와 B 사이에 있어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면 중재자. 클라이언트 편, A가 클라이언트라면 A 편에 서서 협상을 하려고 유리하게끔 협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협상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찾는 일을 하면 특히 클라이언트와 연결돼 있대요.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영향력을 위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협상가에 대한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일단 평가자는 평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예 안 맞죠. 아예 안 맞고 만약에 중재자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이거는 협상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중개자의 역할이 맞는데요. 협상가는 클라이언트 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역할들은 협상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클라이언트가 자원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이다. 그렇죠. 중개해 주는 거죠. 연계자, 중개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집 팔 사람과 집 살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비스 자원하고 클라이언트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해 주는 사람이 중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평가자는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하는 역할이지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합의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협상가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는 것은 자, 직면. 자, 직접적으로 면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직면이잖아요. 얼굴 보고 이야기한다. 직접적으로 얼굴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어머니 저번에는 체벌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엔 체벌이 된다고 하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자, 초점화. 자, 삼천포죠.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주제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초점화죠. 주제로 돌아오는 것이 초점화예요. 자, 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보고 예전에 그 기억들이 살아나는 거죠. 기억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입니다. 자, 역전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보고 기억이 좋았던 아니면 나빴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 이것이 바로 역전이. 양가 감정. 자, 긍정적인 기억과 자, 부정적인 기억이 같이 함께 되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가 감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철수는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 후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 여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 사회복지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 방해하는 거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뭐예요? 전이죠, 전이. 클라이언트가 예전에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감정, 버렸다는 부정적 감정 때문에 여자 사회복지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 왜? 또 나중에 이제 버리고 갈 건데 뭐 이 사람 좀 하다가 뭐 안 되면 나 신경 안 쓰고 버릴 건데 뭐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이 역전이 뭐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뿐만 아니라 방금처럼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제 물어보는 것이 요새는 훨씬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그냥 뭐 직면이 무슨 내용이냐 뭔지 이렇게 했다면 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대화 관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사용하는 기술이 무엇이냐 먼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그 정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례에 대비하고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생태도. 자, 환경 간의, 그러니까 가족과 환경이죠. 가족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 이것도 가족, 환경이죠. 자, 이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회적 관계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 관계망은 제가 이제 그 얘기했죠. 자, 접촉 빈도, 접촉 빈도, 뭐 유대감,
소속감, 뭐 유대감, 접촉빈도, 자원정보 이런 것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사회적 관계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시험에 이제 사회적 관계망을 물어볼 때는요, 물론 시험에서 가계도가 정답이었던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게 1순위, 두 번째가 생태도, 세 번째가 사회적 관계망이에요. 자, 그런 것들처럼 제일 많은 게 가계도긴 하지만 요새 들어 이제 생태도가 조금씩 사회적 관계망이 조금씩 이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접촉빈도, 유대감, 소속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사회적 관계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활주기표. 자, 생활주기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가족 구성원의 가족 생활주기잖아요. 생활주기. 그래서 이제 그 발달 단계, 가족의 발달 단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영아기 시기엔 뭐가 나타난다. 유아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 아동기에 어떤 문제. 이렇게 이제 발달 단계에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는 것이 요 가족 생활 주기표죠. 자, 가계도.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죠.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지, 구성원은 누구인지, 뭐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뭐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제 이런 것들, 직업은 뭔지 이런 것까지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가계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활력 도표. 생활력 도표라고 하는 것은 시계열적으로 나열합니다. 시계열적으로 나열하는데 어떻게 나열해요? 그 중요한 사건들, 살아가면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사건. 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사건들을 보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건들을 시계열적으로 나열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상황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력 도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이웃, 지역사회, 직장 등의 관계를 맺고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웃, 지역사회, 직장이니까 두 개밖에 없겠네요. 생태도 아니면은 사회적 관계망이네요. 자, 소속감, 유대감, 사회정보 접촉 빈도 등 관한 정도를 나타난 도표이다. 클라이언트의 환경 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이나 체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대감, 자원정보, 비촉정보, 뭐 소속감 이런 단어 나오면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 체계들 그리고 이제 도표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사회적 관계망하고 생태도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게 생태도냐, 가계도냐, 사회적 관계망이냐, 뭐 이 특징들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만 조금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종결입니다. 종결 단계의 사회복지사의 행동으로 틀린 것은 자, 종결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결 단계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죠. 왜 그러냐면 종결 단계에서는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종결 단계에서 이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 종결을 하는데 이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 방금 이야기한 종결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할 거냐. 뭐 긍정적으로 뭐 좋아져서 끝나면 좋긴 하겠지만 부정적 반응으로 사회복지사에게 매달린다든지 뭐 과거 문제를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갖고 온다든지 뭐 이게 대처 대상들을 뭐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부정적 종결 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변화된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 상태를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이 역할들이 나타나는 게 종결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종결 계획하기입니다. 우리 이제 계획하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계획 단계에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종결 계획하기는 종결 상태에서 변화된 상태에 맞게끔 뭐 해야 돼요? 종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된 게 실행을 하고 나서 사람들마다 클라이언트마다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처음 계획 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디까지 변할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다 보니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 단계에서 이제 이 종결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은 종결 단계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틀린 거요. 사회복지사 행동으로 틀린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계획을 세운다. 그럴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마무리 뭐 다음 주 토요일 날 끝나기로 했어. 근데 끝나야 되는데 클라이언트에 이제 변화된 거 뭐 아니면은 요런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끝내고 요 프로그램을 끝내고 아마 그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개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개입을 통해 얻은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그렇죠.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뭐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뭐 이런 게 없어요. 왜 여태까지 했는데 변화된 게 없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된 게 없는 게 아니라 요런 상태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화된 것을 성취한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왜 그러냐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요. 눈으로 딱 보면은 좋을 수 있겠죠. 이래 이런 상태였는데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3번 클라이언트와 접촉 빈도를 줄여나간다. 그렇죠. 종결 단계에서는 접촉 빈도를 줄여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개입할 때는 접촉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끝날 때 되면 스스로 살아남고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사에게 뭐 의지했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의지를 좀 줄이기에 접촉 빈도를 조금 줄여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배운 점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클라이언트의 변화된 상태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변화됐는데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개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선을 작성한다. 자, 요게 조금 애매한 거죠. 종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은 하진 않아요. 원래 이제 그런 건 있긴 하겠죠. 자, 우리 개입 효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단일 사례 조사하면 A 조사가 있죠. 개입을 한 이후에 그게 내 영향인지 개입 효과가 내 영향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초선을 다시 작성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기초선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초선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요 종결 단계에서는 다시 그 기초선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결 단계에서 기초선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초선이 현 상태잖아요. 현 상태.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현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자, 요런 것들은 개입 이전에 기초선 같은 경우 정보 자료 수집 뭐 쉽게 얘기하면 자료 수집 요 자료 수집 단계에서 배우는 게 맞겠죠. 기초선을 작성하는 것은 자료 수집 단계에서 한다. 현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요. 기초선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료 수집 전에 하는 거고 개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초선을 그 종결 단계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AB 조사에서도요. AB 그 단일 사례 조사에서도 AB 조사하고 A로 넘어갈 때 요게 이제 개입 효과 보기 위해서 할 때 마무리를 단계에서 하는 건 아니고 개입하는 도중에 하는 거지. 개입 단계에서 하는 거지.
이 종결 단계에서는 할 수는 없고, 기초선 작성, 그냥 요 기초선 작성만 한다라고 하면은 형상태를 보기 때문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개입 이전, 뭐 자료 수집 단계에서 기초선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네요. 개입 효과를 알고 기초선을 작성한다. 근데 이 기초선 작성은 종결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다음 사례에서 포함되지 않는 체계는, 자, 체계 볼게요. 자, 우리 행동 체계, 클라이언트, 변화, 표적, 변화 매개인, 표적, 전문가, 클라이언트. 자, 이거 이제 전문가 체계까지 있으니까 6체계네, 6체계. 변, 클, 표행, 전문가, 의뢰응답 체계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았던 놈이 이 전문가 체계입니다. 그 전문가 체계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전문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한두 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 단체라든지 교육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문가 체계인데, 사례예요. 사례에 이런 전문가 체계에 넣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체계가 정답이 많이 됐었고요. 표적 체계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죠, 함께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표적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는 변화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이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기관을 찾아온 사람이 클라이언트. 자, 그리고 변화 매개인 또는 변화 매개 기관 또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고요. 행동 체계는 클라이언트 체계를 모아주는 거, 도와주는 체계가 행동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A군은 폭력으로 인하여 문제가 많았다. 걱정이 된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사회복지사를 찾아와 이 문제를 상의했다. 자, 어머니나 아들이나 모두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A군은 이 A군이 아들이에요. A군은 클라이언트, 어머니도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어울릴지 못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친구들이 표적 체계가 되겠네요. 자, 친구. 자, 사회복지사. 변화 매개 체계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는 엄마, 어머니, 아들. 이렇게 될 수 있죠. 사회복지사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정답은 5번이네요. 전문가 체계. 행동체계도 없잖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이거 있었죠. 행동체계와 표적체계는 중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행동체계와 클라이언트 체계가 중복될 수 있고요. 표적체계와 클라이언트가 중복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머니가 클라이언트 체계로 갔었잖아요. 아들 엄마가 찾아왔으니까 클라이언트 체계다 그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뭐 친구들과 함께 할 때 뭐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계획. 그래서 표적 체계는 친구들이 만든 거고요. 그 문제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행동 체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나 전문가 체계, 전문가 단체 또는 교육 체계, 전문가 교육 체계 뭐 이런 내용들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전문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행동체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은 엄마가 행동체계가 됐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뭐 도와줬다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요.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없는 게 전문가 체계고요. 방금처럼 이게 엄마가 와서 아들과 함께 와서 도와주고 아들이 올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행동체계가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럴 때는 정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중복 문제로 정답이 될 수 있잖아요. 절대 제가 출제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행동체계와 클라이언트가 중복될 수 있고 어머니가 아들을 함께 사회복지사를 찾아왔기 때문에 행동체계다라고 얘기해요.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조건 5번만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3번.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윤리강령이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이 내용들은 거의 이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존에 있는 내용대 플러스 알파가 이번에 이제 바뀌고 좀 뭐랄까요, 나눠지는 좀 체계적으로 윤리강령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아마 윤리강령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이 윤리강령은 기존에 있는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들 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법적 효력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는 게 이 윤리강령. 두 번째 이 윤리강령은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요 한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 윤리강령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관장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렇죠. 전문가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한다든지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 행사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사회복지사는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한 개만 줘. 그래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강요죠. 그러니까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고 선택권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겠죠. 3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전문가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자, 전문가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전문가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럼 야, 전문가한테는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문가에게 왜 공개해야 돼? 전문가에 공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전문가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 이 비밀보장 역할이 있었잖아요. 비밀보장. 비밀보장이 되지 않았을 때 보면은 교육적 목적, 뭐 생명의 문제라든지, 법적 문제라든지, 뭐 이럴 때는 정보를 오픈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교육적 정보로 알게 된 전문가 외에 전문적 업무잖아요. 전문적 업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적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사례회의 한다든지 뭐 이럴 때니까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누군지는 쉽게 얘기하면은 유추되지 않게끔 해서 공개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시설 이익을 우선시한다. 정답은 4번이죠. 누구예요? 클라이언트의 이익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우선시하는 거지 이 사회복지 기관의 시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이익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이익이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스스로 비밀 보장해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상, 종교, 인종, 성별, 지위에 따른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죠.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내가 피부색이 어떻든지 나와 생김새가 아니면 성별이 종교가 사상이 야 너는 이제 또 뭐해서 우리 정치적 신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다르다더라도 뭐요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시설의 이익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이익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자, 통합 모델. 자, 통합 모델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통합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예요? 방법의 통합합니다. 방법의 통합화. 클라이언트에게 문제가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복합해집니다. 복합적 욕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입하고 저기에 대입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힘드니 안 되겠다.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에 개입을 할 때 그 방법들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자. 그래서 방법을 하는 데 있어 통합하는 그 개입 방법이죠. 개입 방법. 자, 개입 방법의 통합입니다. 통합하여. 그래서 통합적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사생단이잖아요. 육사생단. 그래서 방법의 통합화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번.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사회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된 하나의 원리나 개념을 제공하는, 그렇죠. 방금 얘기했어요. 방법의 통합이에요. 서비스, 개념을,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법의 통합화를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그 개입 방법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거냐. 요건 거죠.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방법의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존에 있었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통합이라고 좀 보셔도 크게 무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법의 통합화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복수의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한다. 자, 뭐 그럴 수 있겠죠. 복수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정말 좋은 거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맞게끔 복수의 방법들을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A라는 기법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B, C, D, E, F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합쳐서 했더니 개입할 수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이제 통합적으로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는 겁니다. 자, 지나친 분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서비스 파편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지나친 분화 너무 많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요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거 전공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화와 전문화로 인해서 파편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통합적 방법이 필요하게 된 거죠. 통합적 방법이 필요한 거. 요 내용 뭐예요? 전문적 방법이죠. 전통적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지나친 분화, 전문화로 인해서 서비스 파편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대처하지 못했어요.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적 방법을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전통적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파편화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그 쉽게 얘기하면 통합적 방법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개입 처음에 생길 때 그 이론이 이 통합적 방법론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통합적 방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적 방법의 문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 분화와 전문화로 인하여 서비스 파편화 경향이 있는 것은 전통적 방법으로 이 문제점인 거예요. 문제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 방법이 생겼다. 근데 이거는 통합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참여와 자기결정권 및 개별화를 극대화할 것을 강조하며 실천 과정에서 계속적인 평가를 주장한다. 그렇죠. 통합적 모델. 클라이언트의 존엄성 이런 거 인정한대요. 그래서 자기결정과 개별화를 극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천 과정에서 계속적인 평가를 주장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그런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변화된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변화 사항들을 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통합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황 속의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 체계 이론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전통적 방법, 전통적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과거부터 현재 환경까지 보려고 하는 그 일반 체계 이론까지 확대된 개념이 요
통합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황성 인간까지 보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영향을 받고 요게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든 거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이 통합적 방법, 이 통합적 방법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요. 요 내용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5번 인보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인보관이 1884년이죠. 1884년에 만들어집니다. 중복과 누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선조직협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것과 생각이 다른 거였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집단, 빈곤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빈곤에 대한 생각이 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빈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된 게 아니라 그 뭐 쉽게 말하면 산업혁명이거든요. 혁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환경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움직인 거예요? 성직자라든지 대학생, 교수 등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지식층이라고 하죠. 지식층들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빈곤은 방금이 환경 문제였잖아요. 환경의 문제에서 개인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환경 탓이라고 하면서 뭘 더 중요하겠냐? 자, 구빈비죠. 세금을, 구빈비 사용을 강조합니다.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구빈비 사용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요? 한 명 한 명 교육을 1대1로 교육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집단, 사회, 사업 또는 우리 이제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서 했다고 해서 지역사회 사업, 뭐 지역사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목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시초가 되겠는 거예요. 집단사회 사업, 뭐 지역사회 사업 이런 것들의 시초가 되었던 거는 이 인보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낙인보다는 그런 게 없고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 같은 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의 개혁 주장합니다. 사회 개혁이 일어나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영국에 있었던 인보관이 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자,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빈곤, 공공 영역에 이제 사회복지가 들어가게 되고 빈곤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도와주게 됩니다. 도와주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유럽에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래서 이 인보관 운동에서 가장 또 주장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전쟁 반대입니다. 전쟁 반대를 주장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보관에 대해서 후원자들 있잖아요. 후원자들, 이 사람들이 무기 판매상이에요. 자, 무기 판매상이 이 인보관의 후원자들입니다. 근데 전쟁을 반대,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후원이 끊겨요. 후원이 끊기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나중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선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의 문제에 영향만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인보관이에요. 자, 올바른 겁니다. 자, 교육을 강조했다. 그렇죠. 교육을 강조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교육이 없으면 요 빈곤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거 모인 사람들이 왜 지식층이었잖아요. 자, 두 번째,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썼다. 그렇습니다. 여성의 인권 증진에 힘썼어요. 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야. 돈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개입하기는 어렵고 이러니 여성의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여성의 개입을 해서 여성 인권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빈민의 계주와 역기능을 개선하였다. 야, 빈민아, 니네가 가열은 건 뭔 줄 알아? 니네가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노력해야지. 이렇게 이제 개조하려고 하는 정신개조예요. 정신개조. 정신을 개조하고 역기능증을 개선하려고 했던 것은 COS죠. COS,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귿은 틀렸네요. 자선조직협회예요. 자, 리을, 구빈비를 사용하여 빈민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렇죠. 구빈비 사용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구빈비 사용을 하여 이제 빈민들을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 요 인보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네요.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관하고 자선조직협회랑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